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어린 시절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인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아기 때 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지만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중에 아빠한테 듣기론 제가 2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빤 공장을 다니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제 기억에 아빠의 웃는 얼굴만 있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아빠는 힘든 와중에도 저한테 미소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빠에 대한 것 말고 기억나는 게 또 있습니다. 영식이 삼촌이라고 아빠하고 정말 친한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영식이 삼촌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저랑 많이 놀아주셨답니다. 하루는 영식이 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현영아, 너 도미노라고 아니? 여기 있는 사진처럼 바닥에 이 조각들을 하나씩 세워서 넘어뜨리는 거야. 삼촌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저는 영식이 삼촌과 도미노 조각을 집중해서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손이 야무지지 못했던 제가 실수로 그만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삼촌, 이거 다 망가졌잖아요. 열심히 세웠는데. 현영아, 원래 도미노는 이렇게 한 번씩 쓰러뜨리면서 하는 거야. 그래야지 더 재미있거든. 이번엔 삼촌이 똑같이 다시 세워줄 테니까 현영이가 한번 제대로 쓰러뜨려 볼래? 대신 이번엔 울면 안 된다. 알았지? 영식이 삼촌은 저희 집에서 자주 아빠랑 술 한 잔씩을 하시곤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막걸리를 사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삼촌은 그날 저를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현영이 볼 때마다 아주 예뻐 죽겠네. 나도 너 닮은 딸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난 아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쁜 원피스도 못 사주거든. 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예쁜 원피스 한 벌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핑크색 원피스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 현영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기념으로 사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용돈. 아빠한테 주지 말고 슈퍼에서 맛있는 간식 사 먹어. 알았지? 삼촌, 고맙습니다. 이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 먹을게요. 저는 영식이 삼촌이 올 때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한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진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고 친척이라곤 고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물론 고모도 저한테 잘해주긴 했습니다. 아빠가 가끔씩 절 데리고 고모 집에 놀러 가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거든요. 고모한테는 딸 둘이 있었는데 저는 고모네 집에서 사촌 언니들이랑 그림을 그리며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언니, 이거 어때? 내가 그린 핑크나라 공주님이야. 왕관도 엄청 예쁘지? 우와, 진짜 잘 그렸네. 현영아, 내가 그린 것도 한번 봐줄래? 내가 그린 건 멋있는 이웃나라 왕자님이야. 키도 크고 잘생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저한테 끔찍한 시련이 닥치고 말았답니다. 저희 아빠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땐 너무 어려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적어도 아빠가 제 곁을 영원히 떠났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고모의 손을 따라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무척이나 슬퍼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동생 두연아. 나한테 남은 친정 식구라곤 이제 너밖에 없는데 너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니? 그런데 고모보다도 더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영식이 삼촌이었습니다.
영식이 삼촌은 땅을 치며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두연이 이놈아, 저렇게 어린 딸내미를 놔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나 어릴 때 저수지에 빠져 호적되는 날 네가 구해줬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평생 친구하기로 했었잖아.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평생 보답할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영식이 삼촌은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이젠 아빠까지 이렇으니 어떡하니? 현영아, 삼촌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당장 너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늘 널 지켜준다고 약속하마. 그러니까 앞으로 네 삼촌을 아빠라고 생각해. 알았지? 저는 펑펑 울면서 삼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저희 아빠를 보내드렸답니다. 그 후 고모가 저를 맡아서 키워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지옥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고모네 식구들이 예전처럼 잘해주는가 싶더니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둘째 언니가 양말을 신다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에이, 이게 뭐야? 양말에 빵꾸 났잖아. 엄마, 빵꾸 안 나는 양말 좀 사주면 안 돼요? 괜히 학교에 신고 갔다가 친구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알았어. 두꺼운 걸로 새로 사줄게. 그 빵꾸 난 양말은 현영이 신으라고 줘. 그러자 둘째 언니가 빵꾸 난 양말을 저한테 휙 던지더군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걸 왜 저한테 주나 싶었어요. 고모, 저도 빵꾸 안 난 양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다 보이는데. 참나? 아,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너네 집에서 가져온 양말도 몇 개 안 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빨래거리 늘어서 귀찮아 죽겠는데 그런 거라도 돌려가며 신어야 될 거 아니야. 고모가 성을 내며 말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고모부가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어린애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해야겠어? 아유, 현영아, 고모부가 양말 새로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고모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더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모와 언니들의 구박이 심해졌어요. 차별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하루는 고모가 자꾸 저보고 일찍 자라고 재촉을 하길래 억지로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모랑 언니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조용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내가 현영이 쟤 때문에 통닭 하나 마음 놓고 못 먹는다니까. 입이 하나 더 늘어서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너희들 오늘 통닭 먹은 거 현영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그 요망한 게 또 지만 안 사준다고 삐질 수도 있잖아. 그러자 둘째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영이 진짜 불쌍하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서 이런 것도 못 먹잖아. 엄마, 우리 다음에 현영이 몰래 피자 시켜 먹어요. 나 피자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근데 다음에 피자 먹다가 현영이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기 뭘 어떡해. 끝에 있는 빵 조각이라도 던져주면 되지. 저 조그만 게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내용을 들었다는 걸 고모가 알게 되면 이 집에서 절 내쫓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가족들이 저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군요. 그런데 고모부가 그걸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는지 어느 날 저만 데리고 나가 피자를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 절 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고모부도 절 챙겨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저한테 힘이 되었던 건 영식이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가끔씩 저를 찾아와 밖에서 맛있는 걸 사주셨거든요. 하루는 삼촌이 저한테 햄버거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영아, 고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뭐 힘든 점은 없어? 삼촌은 언제나 네 편이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봐. 그게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더 적응하기 쉬웠을 텐데 빨리 어른 돼서 저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부모님도 없이 혼자 그 집에서 사는 게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네.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현영이 옷이나 한 벌 사줄까? 그날 삼촌은 저한테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5만 원이나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첫째 언니가 삼촌이 선물해준 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냐? 야, 이거 내가 입으면 딱이겠는데? 언니, 그거 내 거야. 우리 아빠 친구가 나한테 사준 거란 말이야. 빨리 내놓으라니까? 아, 죽은 너네 아빠 친구? 죽은 사람한테도 친구가 있나? 뭐라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영식이 삼촌 우리 아빠랑 둘도 없는 친구야. 그리고 너네 아빠라니. 언니한텐 우리 아빠가 외삼촌이잖아. 외삼촌이라고 불러야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외삼촌이라고 부르든 너네 아빠라고 부르든 어차피 죽은 건 맞잖아. 야, 그 영식이 삼촌이란 사람이 혹시 용돈도 줬냐? 너 주머니 좀 한번 보자. 옷도 사주는 사람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줬을 거 아니야. 첫째 언닌 제 주머니를 억지로 뒤지더니 영식이 삼촌이 준 5만 원을 빼앗아 갔어요. 내놔. 그거 내 거란 말이야. 언닌 고모한테 용돈 받잖아. 야, 쬐그만 게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 됐고, 나랑 내 동생이랑 2만 원씩 가질 테니까 넌 10,000원만 가져. 그 정도면 슈퍼에서 간식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잖아.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발광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사를 하시던 고모부가 첫째 언니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어딜 동생 용돈을 마음대로 빼앗아? 동생은 무슨 동생이에요? 엄마 아빠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뭐라고? 너 오늘 아빠한테 한번 회초리 맞아볼래? 현영이가 우리 집에 살게 된 이상 어엿한 네 동생이야. 너 한 번만 더 현영이 괴롭히면 아빠가 가만 안 둬? 알겠어? 고모부가 한바탕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첫째 언니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고모부는 미안하다면서 언니한테서 용돈을 빼앗아 저한테 다시 돌려주셨어요. 아마 고모부가 없었으면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차별과 멸시 속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말 하나 사주기도 아까워하는 고모가 제 학비를 대주겠습니까? 전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돈은 영식의 삼촌이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식이 삼촌이 입학 축하 파티를 하자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삼촌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품은 물론이고 옷과 가방 등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현영아, 부모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네가 이렇게 예쁘게 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삼촌이 너희 아빠 대신 널 많이 챙겨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여유가 좀 있었으면 네 등록금도 다 내주고 싶었는데 나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많이 해줄 수가 없었어. 에이, 삼촌, 여기서 어떻게 더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이번에 등록금 낼 때 삼촌이 좀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 필요한 거 잔뜩 사주셨는데요. 전 삼촌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 넘치면 넘쳤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삼촌한테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저는 영식이 삼촌을 볼 때마다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준 수호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친구 딸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저는 삼촌 덕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고모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고모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저한테 생활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사실 그때쯤 고모부가 일을 하다가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집안이 힘들어진 상태였거든요. 예, 현영아, 너 이제부터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나한테 보내라. 너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잖니. 너도 성인이 됐으면 키워준 값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고모한테 생활비를 50만 원씩 보냈어요. 어쨌든 절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고모 집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물론이고 언니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둘째 언니는 25살 때 결혼을 일찍 해서 본인 가정 돌보느라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 첫째 언니는 아예 상종하기도 싫은 인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맨날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 다니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술집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저한테 잘해주시던 고모부를 뵈러 명절 때만큼은 고모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명절 때 고모 집에 갔더니 첫째 언니가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넌 직장 다니는 애가 왜 이런 싸구려 가방을 들고 다녀? 너 그러려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대학 다녔냐? 야, 나를 좀 봐.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거든? 이런 천조가리 가방은 취급도 안 해. 다짜고짜 시비를 거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술이나 따르면서 번 돈으로 명품 사니까 그렇게 좋디? 난 언니처럼 더럽게 돈 벌어서 명품백 살 바엔 차라리 정직하게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에코백 살 거야. 야,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더럽게 돈 벌었다고? 그럼 그게 더럽게 돈 번 거지 깨끗하게 돈 번 거야? 그렇게 당당하면 밖에 나가서 나 술집 여자요 하고 외치고 다니던가. 그리고 언닌 고모가 학비 다 내준다고 했는데도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도 안 간 거잖아. 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 힘으로 대학 간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딴 걸로 시비 걸지 말고 언니 앞가림이나 잘해. 그러자 첫째 언니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언니의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똑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지켜보고 있던 고모가 저한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너 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술집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그래도 언니야 언니. 아휴, 이런 천하의 못된 것을 봤나? 엄마 아빠 다 잃은 고아를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해놨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뭐라고요? 고모 진짜 너무하시네요. 언니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맨날 저보고만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저는 불청객인 것 같으니까 이만 꺼져드릴게요. 제가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여기에 다시는 안 올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예전엔 고모부라도 나서서 화를 내주셨는데 고모부도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지시다 보니까 예전처럼 큰 소리를 못 내시더군요. 이제 제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집안에는 발길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저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가 되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랑 동갑인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현영아, 너 혹시 우리 오빠 만나볼래? 우리 오빠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그 친구는 자기 친오빠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저랑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친구네 오빠가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였어요. 원래 오빠들은 여동생한테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네 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오빠는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이었는데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 대화를 하는데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어머,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 여자 손님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사무장이면 손님들이랑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랑 현영 씨랑은 다르죠. 제가 워낙에 숙맥이라서요. 남편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손까지 덜덜 떨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순수해 보이고 귀엽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수줍은 성격 속에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1년 정도 만났을 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한 걸 알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영아,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새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어우, 오글거려. 에이,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불러도 돼. 뭘 그런 걸 따져. 안 돼. 그러다가 걸리면 오빠가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야. 우리 오빠가 평소엔 착하지만 화나면 엄청 무서워. 이제 곧 시누이가 될 제 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절 좋아하셨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편견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해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화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꽃 하나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저 이렇게 귀여운 꽃은 난생 처음 봐요. 아, 그건 은방울꽃이야. 너 은방울꽃의 꽃말이 뭔 줄 아니?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라는 게 은방울꽃의 꽃말이란다. 우와, 이 꽃처럼 꽃말도 진짜 예쁘네요. 아버님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난 그만큼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지. 그나저나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네가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잘하는 아이인 것 같더구나. 밥 먹을 때 깻잎 한 장 떼어준 걸로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부모님 잃고 고모 댁에서 살았다며? 말론 괜찮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외로웠을 거 나도 잘 안다. 사실 나도 고아원 출신이거든. 네? 아,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래서 네가 살면서 어떤 서름을 겪었을지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곧 너도 우리 식구가 될 테니 앞으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은방울꽃의 꽃말처럼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지는 순간이 올 거야.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나랑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잘해주마.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몬에서 같이 살았어도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안지도 얼마 안 된 시아버지가 제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모님이 저랑 남편을 데리고 동물원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고몬에서 살면서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30살이 넘은 지금 동물원에 가니까 아이처럼 너무 신나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저기에 진짜로 기린이 있어요. 키 진짜 크다. 저 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비 며느리가 이럴 때 보면 참 천진난만하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도 나는 게 오길 잘한 것 같아. 앞으로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어디든지 다 얘기해. 우리가 다 데리고 가주마. 저는 그날 시부모님이랑 같이 솜사탕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으면서 정말 즐겁게 놀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30이 넘은 나이에 뭘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해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이후에도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를 같이 가주시더군요. 저는 남편을 만나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았고 고모부한테 전화해서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고모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현영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청첩장 꼭 보내주고 결혼 준비 잘하거라. 알겠지? 고모부는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예전의 고모부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없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고모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고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따발총같이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결혼한다며? 넌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줬더니 네 고모부한테만 말하고 나한텐 입 싹 닦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네 신랑 얼굴 좀 한번 보자. 시간 내서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싫어요. 제가 그 집에 안 간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괜히 갔다가 또 저한테 무슨 막말 하시려고요? 참나, 넌 내가 맨날 막말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냐? 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조카 사이한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저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고모네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제가 고모네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고모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고모가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린 걸 처음 봤거든요. 고모는 웃는 얼굴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아이고, 인상도 훤하고 듬직해 보이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 아, 제가 변호사 준비를 잠깐 했었거든요. 합격은 못했지만 사무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사무장이면 돈도 잘 벌겠네. 그나저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꽃을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화원이면 그 비닐하우스에서 꽃 키우는 거 말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 화원이 돈 좀 된다던데 부모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시겠네. 다짜고짜 시부모님 재산 조사까지 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펼쳐졌어요. 고모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러는 겁니다. 사실 내가 자네를 우리 집으로 부른 이유가 따로 있네. 자네도 현영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우리 현영이를 8살 때부터 키웠어. 부모 잃은 그 어린 것이 너무 가여워서 뼈가 부서지도록 아끼고 아끼면서 키웠다고. 현영이가 힘들어할 땐 따뜻하게 안아주고 슬퍼서 또 울 땐 눈물을 닦아주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밤늦게 달려가서 사다 주면서 그렇게 25년을 키웠어 내가. 아, 그러셨군요. 저희 현영이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현영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양반이 저렇게 늙고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누추하게 살고 있네. 그래서 자네랑 현영이가 우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뜬금없는 고모의 말에 너무 놀라서 되물었어요. 고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보고 도와달라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나한테 딱 2억만 다오. 지금 대출금도 많고 생활비도 없어서 너한테 손을 안 벌리면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 너도 알다시피 너희 언니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질 않니? 내가 아주 죽겠다 죽겠어.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도대체 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건데요? 내가 어제 곰곰이 계산을 해봤거든. 그동안 네가 썼던 식비랑 생활비, 교육비에다 내가 너 돌봐줬던 비용까지 하면 2억이면 되겠더구나. 내가 널 키운 기간이 얼만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저희 남편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착한 척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당당하게 2억이라는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모,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한 번에 주기 힘들면 나눠서 줘도 된단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매달 165만 원씩 10년 동안 주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더라. 네가 다달이 우리한테 165만 원씩 주면서 우리 노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고모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고모,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길게도 하시네요. 165만 원씩 10년 동안 달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고모가 나한테 뭘 해줬길래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고모한테 줘야 되냐고요? 내가 널 여태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혀줬잖아. 넌 내가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니?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키워줬으면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모가 날 얼마나 잘 키워줬길래 그러는데요. 내가 힘들어할 때 안아줬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아빠 없이 외톨이로 살면서 힘들 때마다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줬다고요? 도대체 언제요? 내가 혼자 울다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시끄럽다고 막 소리나 질렀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줬다는 그 말.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네요. 저한테 치킨 한 조각 주는 게 아까워서 저 일찍 재우고 가족들끼리 배달 음식 시켜 먹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한 번은 다 먹고 뼈만 남은 족발 저보고 먹고 치우라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겨우 그거 주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헛소문을 퍼뜨려? 제가 도대체 뭘 지어냈는데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언니들은 계절마다 삐까번쩍하게 새우 사줄 때 저한텐 다 해지고 구멍난 옷만 입으라고 했잖아요. 언니들이 제 물건 다 뺏어가고 망가뜨릴 때도 언니들 편만 들었잖아요. 제 옷 빨래해주는 것도 귀찮다면서 저만 손빨래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머, 얘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드네. 그럼 고모가 못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에요? 고모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진 이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안다고요. 고모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고모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시더라고요. 그러자 고모가 고모부 팔뚝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왜 말을 못해? 현영이 애가 조카 사이 앞에서 날 망신 주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자 고모부는 어렵게 입을 떼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휴, 제발 작작 좀 해. 솔직히 현영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당신 그동안 그 어린 현영이 데려다가 괴롭혔으면 됐지. 왜 결혼한다는 애 앞길을 망치려고 그래? 현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자 고모는 입을 꾹 닫더군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들은 남편이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았어요. 시뻘개진 얼굴로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모님, 오늘은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유, 왜 벌써 가려고 그래? 밥이라도 더 먹고 가지. 아니요, 이런 분위기에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키워준 값 내라고 저희한테 청구서를 내미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그 청구서에 대해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현영이 눈에 다시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영아, 가자. 남편은 그렇게 절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동네 선술집에서 남편이랑 술 한잔 마시면서 그동안 고모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진작에 다 밝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 지금이라도 내 사정 알았으니까 오빠가 파혼하자고 하면 받아들일게.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이랑 만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그놈의 집구석 절대 용서 못해. 난 현영이 네가 고모네 집에서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난 너를 선택한 거지 너희 집안을 선택한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런 못된 집구석에서 자랐다고 해도 나한텐 너뿐이라고. 나 현영이 네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그 인간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영식이 삼촌이 생각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건 바로 영식이 삼촌이었으니까요. 마침 남편도 삼촌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길래 삼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은 제가 남편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있는 술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뒤 삼촌이 도착하시고 저희 남편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이고, 자네가 우리 현영이 남자친구인가? 인상이 선해 보이고 덩치도 듬직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구만. 내가 안 그래도 현영이가 자넬 언제 소개시켜 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렇게 저희는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고 나자 삼촌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영아,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아까 네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그 말에 저는 순간 서러워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삼촌, 저 고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고모네 집에서 살면서 매일 그 집을 탈출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글쎄 돈까지 내놓으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억이나요. 여태까지 키워줬으니까 키워준 값으로 내놓으라는데 너무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뭐야? 너 보고 2억을 달라고? 아니, 조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도 아니고 같은 피줄끼리 그러면 안 되지. 저 사실 삼촌한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집에 살면서 서러운 일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차별은 기본이었고 매일 구박받고 살았다고요. 삼촌이 저한테 선물해준 옷이나 용돈도 언니들한테 뺏긴 적도 엄청 많아요. 그러자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그리고 한참이나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잠깐만, 너희 고모가 너 보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거지? 그거 좀 이상한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윽고 삼촌은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아, 사실 너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었어. 사망보험금에다가 공장에서 나온 산재 보상금도 있었거든. 그래서 너 고아원에 갈 뻔한 거 너희 고모가 법정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선 거야. 너 내가 너희 아빠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거 알지? 그래서 너희 고모랑도 잘 알고 지냈는데 너희 고모가 널 데려가면서 나랑 약속도 했었어. 친딸처럼 잘 키워줄 거라고. 그래서 너희 아빠 돈으로 여태까지 너 키운 건데 키운 값을 또 달라고 한다고? 네? 고모가 저희 아빠 재산으로 절 키운 거라고요? 그래. 어린 네가 그 돈을 관리 못하니까 너희 고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널 키운 거야. 아휴, 난 네가 언니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고모하고 마찰이 조금 있을 뿐인 줄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지 조카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아주 당장 그 인간한테 쫓아가서 박살을 내버려야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삼촌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이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알아보고 직접 처리할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다음날 혼자 고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남편이 증거로 쓴다면서 고모랑 대화한 내용을 다 녹음해 왔거든요.
그 녹음 파일 속에서는 남편이 고모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고모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현영이 키운 값 달라고 청구하셨죠? 그런데 고모님께서 여태까지 법정 후견인 자격으로 현영이 키워주신 거 아닌가요? 현영이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참나? 자네, 그거 따지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네,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죠. 어제 현영이 식비 말씀하셨죠? 한 끼 식비 5천 원씩 따지면 세 끼에 15,000원, 한 달이면 45만 원, 1년이면 540만 원이네요. 그럼 20살까지 12년 동안 6,480만 원입니다. 20살 넘어선 현영이가 아르바이트해서 썼으니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요. 거기다가 교육비도 말씀하셨죠? 교육비라고 해봤자 학생들은 국가에서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 3, 4천으로 잡는다 쳐도 총 1억이에요. 그런데 2억 원을 요구하시는 근거가 도대체 뭐죠? 아니, 그건 뭐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큰 돈을 청구하면서 대충 계산하시면 안 되죠. 법정 후견인 신청하실 때 피후견인 재산 목록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도 저한테 좀 보여주시죠. 아버님 돌아가실 때 도대체 얼마 받았고 현영이 키우면서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현영이 때문에 쓴 통장 내역이랑 카드 지출 내역 전부 다 보여주세요.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랑 고모님이 현영이 키우면서 지출한 돈이랑 계산해봐서 부족하다면 제가 부족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는 게 있다면 그 돈은 저희한테 주십시오. 아유, 뭘 그런 걸 그렇게까지 따지고 그래. 자네,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면 못 쓰는 거야. 고모님도 현영이한테 키워준 가 받고 싶어서 다 계산해 보셨다면서요. 고모님이 먼저 저희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으니까 저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식이 삼촌분한테 들었는데 현영이 성인 되면 남은 금액은 전부 돌려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질 건 따지고 누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시죠. 그러자 고모는 완전히 놀라 자빠진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더니 왜 이렇게 무섭게 따지고 들어? 누가 보면 법원에서 검사가 날 신문하는 것 같잖아.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른이시면 돈에 있어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더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시면 그냥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소라도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고소? 아니, 무슨 이런 것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그래? 왜요? 고소한다고 하니까 양심에 찔리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고모님이 저희한테 2억을 청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고모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현영이 돈 보고 키워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불쌍해서 부모 잃고 혼자가 된 조카가 안쓰러워서 키우신 건가요? 그러자 고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것 보세요. 우리 현영일 돈으로만 보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민사소송 한번 당해보시겠어요? 아닐세. 내가 그 돈을 안 받겠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게. 그 돈을 안 받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장 현영이한테 사과하세요. 그 어린 나이에 갖은 차별과 핍박을 당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을 불쌍한 우리 현영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일주일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사과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걸어도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걸로 끝이 났어요. 남편은 저 대신 고모를 호되게 혼내주고 왔더군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고모네 집으로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어린 너한테 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구나. 저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서러운 일들이 폭발하듯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모,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저 이 집에 살면서 늘은 거 눈치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언니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시냐고요. 고모, 제가 뭐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비싼 옷에 비싼 음식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울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어요? 저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한 번이라도 와주신 적이 있냐고요. 전 이 집에서 한 번도 제가 고모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랑 언니들이 절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전 8살 때부터 쭉 이 집에서 외톨이였다고요. 그러자 고모가 처음으로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낳은 조카인데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구나.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워낙 모질고 이상하잖니. 진작에 내가 반성하고 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사과하는 것도 정말 미안하구나. 현영아,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마. 앞으로 난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거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고모부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현영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끝까지 너한테 힘이 되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동안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시집가고 나면 우리 같은 건 잊고 살거라. 더 이상 우리 가족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네 인생을 살아. 이번에 보니까 네가 남편감을 참 잘 구했더구나. 옳은 말만 하고 너무 듬직한 게 네 짝으로 아주 딱이야. 저는 그런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서러웠던 그 세월들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고모는 결혼식에 안 오고 고모부만 조용히 축의금 30만 원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혼주석에는 절 끝까지 지켜주신 영식이 삼촌이 앉으셨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언니들 소식을 들어보니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언니는 계속 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작은 언니는 결국 이혼해서 고모 집에 다시 들어갔대요. 고모는 이제 고모부도 챙기랴 작은 언니도 챙기랴 아마 뼈가 빠지게 힘들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 재산은 고모가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키울 때 쓴 돈보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더 많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돈은 없는 셈 치고 앞으로 안 보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산 가족인데 안 보고 사는 절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고모네 식구들은 있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TV만 봐도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움을 하고 연을 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록 그 상황들을 모두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연을 듣는 다른 분들은 가족끼리 싸움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 쪼잔한 놈을 만나 인생 망칠 뻔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40이 넘은 노처녀예요. 하지만 더는 결혼 생각 없이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게 파혼을 선언했던 전 예비 남편 때문이에요. 너무도 찌질한 파혼 선언을 듣고 내가 여태 이런 놈을 왜 만났었나 싶어 남자 보는 제 눈이 의심스러워졌거든요.
그놈과의 우당탕탕 파혼소동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금 외롭게 자랐어요. 외동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새벽에 함께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거든요. 우리 딸 내일도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와. 엄마가 차려놓고 간 아침도 꼭 먹고.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제게 미안해 하셨던 걸 알기에 전혀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알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동대문 쪽에서 옷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공장은 제가 클수록 잘 됐죠. 부모님은 동대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셨고 인터넷 쇼핑몰이 갈수록 흥하며 그쪽에서도 제작 의뢰가 많이 들어와 공장은 점점 몸집을 불리게 됐어요. 그런 부모님 덕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옷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의 의류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유명 등산복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게 됐죠. 순주야, 엄마가 네 취업 선물로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 하나 사왔어. 지갑? 우와, 이거 완전 비싼 브랜드잖아, 엄마. 근데 좀 부담스럽다. 난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비싼 지갑을 굳이 써야 할까? 제가 취업하던 날 엄마는 제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브랜드의 지갑을 선물해 주시더군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긴 했지만 사람은 항상 검소해야 하는 법이라며 부모님은 제게 항상 아끼고 절약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거든요. 엄만 놀란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능력에 안 맞는 과한 물건은 멀리해야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이 선물은 그냥 받으려무나. 비싼 지갑이만큼 넌 이걸 쓸 때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잖아. 엄만 너한테 이 선물을 주면서 돈 또한 항상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돈이 지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이야. 앞으로 네 스스로 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런 엄마도 명심하고 우리 딸 다시 한번 취업 축하해. 그때 엄마가 선물해 주신 지갑은 마흔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주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지갑은 제법 낡고 해졌지만 그 지갑에 담긴 엄마의 뜻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제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죠. 저희 엄마뿐 아니라 아빠 또한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나이 26에 엄마와 저를 배신하기 전까지는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당하게 나한테 바람을 폈다고까지 말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냐고. 미안해. 근데 내가 공장 통째로 당신한테 넘겨준다니까. 그건 원래 내 거잖아. 결혼 전부터 내가 혼자 시작했던 내 공장. 아, 그거야 완전히 옛날 얘기고 동네 구멍가게만 했던 그 공장을 살면서 우리가 같이 키워온 건 맞잖아. 아무튼 난 공장에서 손댈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만 이혼해줘. 아빠는 당당히 외도를 고백하며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엄마와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 공장에서 납품받던 한 거래처의 사장이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이니 뭐니 운운하는 아빠를 보는데 정말 토악질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절망적인 듯 흐느끼는 엄마를 감싸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빠, 진짜 제정신이야? 엄마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 아빤 진짜 악질이야. 미안하다. 근데 이제 너도 다 컸고 나도 내 새 인생 살고 싶어. 사실 선보고 결혼 때 돼서 떠밀리듯 네 엄마랑 결혼했던 거지. 아빤 네 엄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다. 아빠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엄마는 내게 마음 없는 사람과 더 살아서 뭐 하겠냐며 결국 이혼을 해주셨죠. 하지만 아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셨던 엄마의 마음엔 아주 큰 상처가 남게 됐어요. 이봐요. 아빠도 여기 있었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네. 순주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선 조용히 해라. 이 사람 직원들도 다 보고 있잖니. 엄만 순순히 이혼해 주셨지만
매일 흐느끼던 엄마를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하던 꽤 큰 옷가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건지 아빠 또한 그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혐오스럽게 그지없는 두 인간을 향해 가게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 보란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 있으면 뭐, 그 정도 신경도 쓰지 않는 철면피니까 가정 있는 남자를 당당하게 꼬여내서 이혼시킨 거 아니었어, 아줌마? 이보세요. 나이가 들려면 곱게 들어야지. 어디 추하게 유부남을 꼬여내요? 아줌마도 이혼하고 혼자 키운 아들이 둘이나 있다면서요?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엄마랑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만큼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들도 언젠가 똑같은 꼴을 당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흘린 눈물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홍수가 나도록 울게 될 거라고요. 동규 씨 딸 하나는 아주 대차게 키웠네요. 예, 할 말 다 했으면 얼른 가. 손님들 다 쳐다보잖아. 누구 장사 망칠 일 있어? 그럼 망치러 왔지. 흥하게 해주러 왔겠어요? 다들 여기서 옷 사지 마세요. 직원분들도 여기서 일하지 마시고요.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가 만지고 주는 더러운 옷하고 돈 받지 말라고요. 더러운 병균 옮으니까. 그리고 아빤 저 여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야. 사랑? 27년을 같이 산 엄마랑 자기 피를 이은 딸을 버린 인간이 어디서 사랑을 운운해? 아빤 사랑도 의리도 뭔지 모르는 최악이야. 난 오늘 이후로 아빠 내 아빠로 생각 안 할 테니까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난 원래부터 아빠라는 사람 없는 셈 칠 테니까 내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내가 죽든 살든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만약에 나중에 아빠가 죽잖아? 그럼 그때 내가 장례식장에 찾아갈게. 어쨌든 날 낳아준 사람이니까. 저도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악을 쓸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엄마의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서 거기까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간녀와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빠를 뒤로하고 그 가게를 나왔어요. 아빠를 좋아했던 만큼 배신감도 엄청났던 터라 길거리를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전 아빠라는 사람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됐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며 둘이서만 의지해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셨던 엄마는 다행히 점차 다시 활기를 찾으셨죠. 그러다 제가 30살이던 해 어느 날 엄마에겐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엄마, 괜찮아? 순주야, 엄마 이제 어떡하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괜찮아, 엄마.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 더 이상 그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못하게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주문량이 넘치게 많았던 시기라 엄마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나서도 혼자 기계를 돌리며 일을 하다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하필 위험한 기계를 만지던데 그런 불상사를 당하신 거죠. 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잘린 손가락을 접합하는데도 실패하게 됐어요. 미안해, 순주야. 엄마가 왼손 사용에 익숙지가 않아서. 괜찮아. 흘린 음식이야 치우고 닦으면 되는 거지. 엄마, 내가 반찬 올려줄게. 숟가락 내밀어 봐. 하필 다친 손이 오른손이라 엄마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땐 초반에 익숙지 않은 왼손을 사용하느라 정말 힘겨워하셨죠. 실리콘 의수를 제작하긴 했지만 유독 엄마가 의수 사용에 적응을 못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열심히 도우면서도 밤에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왜 자꾸 불행이 엄마에게만 찾아오나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2번의 불행을 겪은 엄마는 점차 다시 밝은 모습을 찾으시긴 했지만 전과 달리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더군요. 엄마, 우리 오늘 오랜만에 모녀가 사이좋게 쇼핑이나 갈까? 쇼핑?
아유, 괜찮어. 너 혼자 다녀와. 나이 들어서 추해진 내가 예쁜 옷은 사서 뭐하게. 어머머?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보소. 엄만 거울 안 봐? 우리 엄마가 아직 얼마나 고운데 그런 소리를 한대? 딸 속상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나오세요, 여사님. 엄마, 괜찮아? 세상에, 이마에 피 나는 것 좀 봐. 그러게 왜 자꾸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러니까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치지. 사람들이 내 손가락 보고 흉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러지. 어차피 으쓱껴서 아무도 몰라. 티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남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엄마가 뭐 죄졌어? 속상해 죽겠어, 진짜. 얼른 병원부터 가자. 엄마는 아빠와의 이혼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손가락 사고로 인해 자꾸만 손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넘어지다가 제때 손으로 땅을 짚지 못해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으셨죠. 그런 엄마를 북돋아 주려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순주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얼른 타. 나 데리러 와준 거야, 오빠? 완전 감동이다. 고마워. 그런 엄마를 챙기려 저는 오래도록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8에 조금 늦은 나이에 2살 많은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됐죠. 대기업을 다니던 예비 남편은 30대 초반에 오래 만났던 여자와 이별을 한 후 승진에 목매고 일에만 몰두하다 결혼식을 놓쳤었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은 제게 무척 잘해주었어요. 순주라는 조금 촌스럽던 제 이름도 마냥 예쁘다고 해주던 사람이었죠. 근데 왜 이름이 순주야? 아, 물론 난 네 이름이 어떻든 네가 좋으니까 상관없지만 네 또래 여자애들 이름치곤 조금 촌스러운 편이잖아. 맞아. 그래서 어릴 때 놀림도 많이 받았어. 이름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지어주셨거든. 할머니는 딸이 없어서 예전에 딸을 낳으면 꼭 순주라고 지어주고 싶으셨대. 근데 난 할머니를 좋아했어서 할머니가 지어주신 내 이름도 좋아했어. 저는 예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 생각과 함께 연을 끊고 살던 아빠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에게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도 아빠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아빠가 바람이 나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예비 남편이 알면 엄마 자존심에 괜히 금이 갈 것 같아서요. 때문에 저는 그냥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만 했죠. 우린 2년이 조금 안 되는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검소하고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예비 남편의 태도에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위해 처음 했던 일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집이 좀 시골이지? 부모님 집 보고 놀라지 마. 되게 낡았거든. 나 지금은 이렇게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땐 엄청 가난했었어. 그래서 더 돈을 아끼면서 살게 된 거야. 예비 시댁은 엄청난 시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의 말처럼 시댁은 정말 낡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이 집 밖에 위치해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은 순박하고 좋은 분들로 제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 온다고 삼계탕을 끓였다며 상 한가득 삼계탕뿐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는데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엄청 시골이잖아. 이 동네에선 내가 완전 수제나 다름없었어. 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 붙었을 때랑 지금 회사 입사했을 때 동네 플랜카드까지 걸렸었다니까. 우리 형이랑 누난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거든. 결혼하고 나서도 고만고만하게 살고 말이야. 난 형하고 누나랑 다르게 대기업에도 들어간 만큼 순주 너랑 결혼하고 나서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순주 너도 돈 잘 버니까 우리 정도면 충분히 중산층으로 살 수 있잖아. 가난은 정말 지긋지긋해. 저는 솔직히 속으로 대기업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자기 부모님 먼저 이사 좀 시켜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집엔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 구태여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죠.
대놓고 가난은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던 예비 남편을 보며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 씁쓸하게 웃기도 하셨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이라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먹은 음식이 뭔가 잘못됐는지 자꾸만 배가 아프더군요. 결국 전 밤 11시쯤 자고 있던 예비 남편을 깨우려고 했어요. 시간도 늦은 데다 시골이기까지 해서 밖이 엄청 캄캄했거든요. 혼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무서웠던 거죠. 오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던 예비 남편은 아무리 깨워도 잠에서 깨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화장실로 향했죠. 엄마야! 화장실로 향하던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자고 있던 예비 시댁의 마당개가 저를 보고 엄청나게 지저댔거든요. 그렇게 저는 벌벌 떨며 후다닥 화장실을 다녀왔죠. 다정하신 예비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바닥을 기어가던 돈벌레를 보고 기절초풍한 제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아이고, 서울 아가씨라 벌레를 무서워하는구만. 어젯밤에 우리 개가 많이 짖던데 네가 화장실 다녀온 거지? 우리한텐 익숙한 일인데 네가 많이 무서웠겠구나. 집이 낡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겁이 많은 것뿐이에요. 오히려 호들갑 떨어서 죄송해요. 저는 제게 미안해하는 마음 착한 시어머니를 보며 결혼 후 돈을 모으면 시부모님부터 적당한 집으로 꼭 이사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예비 시부모님께도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남편의 차가 고장나 대중교통을 타고 왔던 우리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본 적 없던 경운기로 말이죠. 우리 예쁜 며느리 얼른 타. 여기선 이 경운기 하나만 있으면 차도 필요 없다. 얼른 가자. 여긴 버스가 자주 안 다녀서 자칫 늦게 가서 버스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럼 기차 놓쳐. 처음 타본 경운기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예비 시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전날 예비 남편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든 후 예비 시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집이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랑 한 사람이 애들을 많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키웠다. 아직도 애들 어릴 때만 생각하면 그게 참 미안해. 근데 그게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 두식이가 제 형 누나보다 조금 더 경제관념이 투철해졌더구나. 그건 좋은데 애가 너무 현실적으로 변해버려서 가족들한테도 짜게 굴기도 한다. 아가, 우리 두식이가 조금 돈돈거리지 않니? 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럼 데이트할 때 돈은 누가 쓰냐? 그냥 한 번은 제가 사면 한 번은 오빠가 내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서로 잘 썼던 것 같아요. 둘 다 과소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뭐 비싼 걸 먹거나 비싼 데 놀러 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 그러면 됐다. 아무튼 우리 두식이가 살면서 좀 돈돈거려도 이해 좀 해주려무나. 애가 워낙 못 살아서서 그런 거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주무시러 들어가셨기에 더는 묻지 못했죠. 그리고 솔직히 그 이야기가 제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연애한답시고 마구 돈을 퍼주는 것보다 경제관념이 확실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다가올 황당한 미래는 예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예비 남편을 저희 엄마에게도 인사시키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뵀으니까 이제 순주 너희 어머님도 뵈야 하지 않겠어? 마침 다음 주가 너희 어머님 생신이라고 했지? 그때 맞춰서 뵙는 건 어때? 나야 좋지.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다음 주 주말로 약속 잡아놓을게.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어머님이 뭐 하는 분인지 안 물어봤었네. 어머님 일하신다고 했지? 뭐 하는 분이셔? 그냥 동대문에서 옷 만드는 일 하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엄마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큰 공장을 하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긴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우린 약속된 날에 한정식 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오전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엄마보다 먼저 집에서 나왔다가 예비 남편과 함께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웬 봉투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게 뭐야? 50만 원. 그래도 장모님 되실 분 생신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오늘 식사도 예비사위 만난다고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했다며? 근데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준비했어. 좀 부족할까? 아유, 아니야. 그것도 너무 많지. 근데 차라리 꽃이나 간단한 선물을 사지. 왜 돈을 준비했어? 엄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에이, 요즘엔 선물보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장땡이라니까? 얼른 가자.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돈이면 장땡이라는 말이 유독 거슬리게 들렸지만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정식 집에 도착해 엄마 예비 남편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예비 남편이 왠지 조금 어두워 보이는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어머님 손가락이 좀 이상하던데 혹시 의수 끼신 거야? 어, 겉으로 언뜻 보기엔 티가 잘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고 악수까지 하니까 바로 티 나지? 엄마가 예전에 사고를 좀 당하셨어. 그래서 손가락 세 개가 좀 불편하셔. 엄마 왔어? 얼른 앉아. 음식 벌써 많이 나왔어. 아, 맞다. 오빠가 엄마 생신이라고 선물 준비했대. 그치, 오빠? 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약소하지만 제 선물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이 엄마를 위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예비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내색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에게 준비한 돈 봉투도 드리고 엄마와 대화도 웃으며 했거든요. 두 식군, 우리 순주, 내가 동생도 못 낳아주고 어릴 때부터 애 아빠랑 같이 일만 하느라 외로움 많이 타고 자랐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부디 자넨 우리 순주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챙겨주게. 알겠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주 듬직하구먼. 직장도 좋은 데 다닌다지? 내가 우리 하나 있는 딸이 대체 누굴 만나서 시집 가려고 저렇게 결혼을 안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일세. 우리 순주가 워낙 엄마 걱정이 많은 애라 나 때문에 시집 못 갈까 봐도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부디 우리 순주랑 결혼해서 꼭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나. 그렇게 엄마가 덕담을 해주실 동안 저는 습관처럼 엄마의 접시와 숟가락 위에 이것저것 음식을 올려드렸어요. 전보다 왼손으로 하는 젓가락질에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만큼은 편애하지 못하셨기에 평소에도 종종 그렇게 챙겨드리곤 했거든요. 게다가 엄마를 더욱 위하는 마음에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보니 음식 이외에도 평소처럼 엄마를 많이 챙겼죠. 엄마, 여기 굴비 맛있다. 자, 여기. 내가 남은 가시까지 다 발랐어. 엄마, 숟가락 내밀어 봐. 잡채는 집기 불편하니까 내가 조금씩 올려줄게. 왜 엄마? 아, 휴지 필요해? 잠깐만, 일어나지 마.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엄마, 예비사위 만난다고 좋은 옷 입고 왔는데 혹시 음식 떨어뜨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앞치마 가져다 줄게. 그날 자리가 마무리된 후 저와 함께 집에 돌아온 엄마는 제 팔을 찰싹 때리시더군요. 아야! 왜 엄마? 이거사. 엄마 이젠 괜찮어. 엄마도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손가락이 없지 팔다리가 없니? 설사 그렇다 한들 밖에서 엄마 챙긴다고 그렇게 부산 좀 떨지 마. 어찌나 호들갑을 떨어대든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 내가 그랬나?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네. 근데 그게 뭐 딸이 엄마 챙겨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난 평생 우리 엄마 여왕님처럼 대접해 줄 거네요. 엄만 제 말에 기가 찬 듯 웃으셨습니다. 그 뒤 예비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도 진행하고 예비 시숙 가족과 예비 신우이 가족도 모두 만나 인사도 했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와 장소도 잡고 남은 건 청첩장 돌리기와 신혼집 구하기만 남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예비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하더군요. 순주야,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보기로 한 거 그냥 다음으로 미루자. 표 아직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지? 그건 그런데 또 약속을 취소한다고? 우리 못 본지 벌써 며칠째인지 알아? 2주가 지났어. 일이 바쁜데 그럼 어쩌라고.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 순주야, 나 지갑을 차에 두고 왔거든. 오늘 밥값은 네가 좀 내. 또? 뭐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내 돈, 네 돈 따로 없다지만 오빠 요새 나한테 계속 지갑 차에 두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돈 한 번도 안 낸 거 알아? 혹시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그거 몇 번이나 냈다고 생색이야. 너 만날 때 아니면 별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차에 두고 다니다가 계속 깜빡한 거지. 에이, 기분 나빠. 나 밥 안 먹어. 시킨 거 너 혼자 다 먹고 와. 저를 그렇게 좋아하던 예비 남편은 자꾸 저와의 만남을 미루고 어쩌다 만난 날엔 저에게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결혼할 때가 되니 벌써 나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에서 이런 일로 쉽게 이별을 할 수도 없어 저는 서운함을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2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웬일로 예비 남편은 제게 먼저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전화로 듣는 순간 왠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카페에서 만난 예비 남편은 제게 기가 찬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순주야,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했었거든. 근데 미안한데 결혼은 내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 나 처음 너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던 날 한정식 집에서 많이 놀랐어. 어머님 손가락이 없으신 것부터 어머님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널 보면서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거 사위인 나도 해야 하는 거잖아. 게다가 우리 부모님하고 달리 남편도 없으신데 나중에 아프면 그거 외동딸인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돈도 돈대로 나가고 당신도 가정에 소홀해질 거잖아. 난 남 뒤치다거리 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 박아뒀어. 난 부모님 나중에 늙고 병들어도 절대 못 모시니까 미리미리 노후 준비하시라고. 정 아프시면 형이랑 누나랑 돈 똑같이 걷어서 요양원에 모셔드리겠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2년 넘게 만났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답니까? 가난 속에서도 힘들게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저딴 식으로 해대는 그놈에 대한 정이 돌덩이가 낭떠러지 굴러떨어질 듯 순식간에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자꾸 말을 빙빙 돌리는 그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미안하지만 순주야. 우리 이제라도 결혼 접고 그냥 파혼하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뒤치다거리 하기 싫으니까 결혼 2달 남긴 지금 파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나도 어머님 처음 만나뵌 이후로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근데 한 번뿐인 결혼인데 솔직히 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내가 왜 대기업에 들어갔겠어?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난 순주 네가 성격도 성격이지만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어. 외동딸이라 편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재산은 있으실 테니 나중에 너 혼자 물려받게 되는 것도 좋았고 네가 못 사는 집 딸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 너한테 뭔가 귀티 같은 게 나거든. 근데 막상 네 가족인 어머님을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더라. 장애도 있으시고 겉모습도 아무리 차려입었다고 한들 좀 추레해 보이시더라고.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 가난하지? 지금 사는 낡은 빌라도 자가도 아닌 전세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옷 만드시는 일 하시는 거 아니지? 그런 손가락으로 어떻게 옷을 만들겠어? 딱 봐도 그냥 옷 만드는 데서 청소나 시다바리 같은 거 하실 것 같은데 너희 집에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있는 거 아니야?
난 평생 장모한테 내 부모한테도 안 할 뒤지다거리하고 용돈 주고 하면서 살기 싫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날 놓치기 아쉽겠지만 나 붙잡지 말아줘. 뭐라고 하나 끝까지 드러나 보자 싶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자만심에 가득 차고 찌질한 그놈에게 최대한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해 줬어요. 뭐? 시다발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알았어, 파운해. 내가 미쳤다고 널 붙잡겠니? 나 간다. 저는 이런 수준 낮은 인간과 엮였었다는 사실조차 짜증나서 간단한 그 말을 남기곤 그냥 가방을 들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갔던 순간 그놈이 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잠깐!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쉽게 파혼하자고 하니 당황한 그놈이 그제야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몸을 돌려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대쪽까지 자르고 면박을 줄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왜? 저기 있지? 우리 파운드 앞마당에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렸던 그 50만 원 돌려주면 안 될까? 그 돈이면 내 한 달 생활비인데 땅바닥에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깝단 말이야. 참 놀라우시죠? 그놈은 저와 파혼하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계속 그 50만 원을 돌려받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너 진짜 상상 이상으로 쪼잔하고 궁상맞은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놈하고 결혼할 뻔했다니 끔찍하다 끔찍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돈 뽑아다 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곤 곧장 근처 ATM 기계를 찾아 50만 원을 뽑아줬습니다. 그리곤 그 돈을 봉투에도 담지 않고 그놈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죠. 그리곤 제게 발끈하긴커녕 누가 한 장이라도 주워갈까봐 허둥지둥 돈을 줍던 그놈에게 소리쳤어요. 야, 먹고 떨어져. 너한테 진짜 고맙다. 이렇게 쪼잔한 돈벌레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 어쩔 뻔했어? 그리고 야, 우리 엄마가 뭐 시다발이? 청소? 너 웃긴다.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야. 다 상황에 맞게 일을 구하는 거고 청소든 말단지기든 모든 직업은 다 숭고한 거라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너도 그냥 월급 받고 노예처럼 일하는 대기업 시다발이 아니니? 그리고 어쩌냐? 우리 엄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닌데. 우리 엄마 너 같은 일개 시다발이가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거든? 뭐 대기업? 야, 개나 주라 그래. 아무튼 고맙다. 네 스스로 바닥 드러내고 파혼하자고 해줘서. 간다. 이 찌질하고 한심한 놈아. 저는 멍청한 표정으로 지폐들을 들고 저를 보던 그놈을 내버려 두고 정말로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고 그런 놈을 남편감이라고 골랐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그놈과 성격 차이로 파혼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유를 알면 엄마 성격에 상처받으실 게 뻔해서 말이죠. 성격 차이라니 혹시 엄마 때문 아니야? 엄마 손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엄마가 미안해. 그때 첫 만남 때나 상견례 때 엄마가 손에 장갑이라도 끼고 나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진짜. 엄마 때문 아니라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제발 엄마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지 좀 마.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뭐 잘못했어?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소중해. 나랑 파혼한 그놈뿐 아니라 세상 그 누구라도 엄마를 나쁘게 말하면 난 두 번 다시 그런 인간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제발 스스로에게 자신감 좀 가져.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이 딸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알겠다고 말하며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놈과 파혼한 게 슬퍼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를 따라 울었죠. 그 뒤 저는 그놈을 마음속에서 대번에 정리하고 주변에도 파혼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저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순주야, 뭐야? 네가 여길 왜 와? 그리고 그건 또 뭐냐? 이거
내가 사과의 의미로 사온 거야. 순주야,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어. 진짜 저는 그놈이 또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놈은 제게 사과를 하겠답시고 비싸 보이는 꽃다발까지 들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퇴근길에 그놈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죠. 너 좀 정신이 아프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냐? 장황하게 별 말 같지도 않은 말 늘어놓으면서 파혼하자고 갈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다시 잘 생각해봤는데 파혼하자고 한 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 역시 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어머님, 아니 장모님도 나중에 아프시면 사위인 내가 직접 돌봐드릴게. 아니, 아예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자. 파혼한 마당에 뭔 장모님 타령이야? 입 꿰매버리기 전에 그만해라. 나 바느질 수준급이니까. 그리고 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 네가 파혼하자고 하면 파혼하고 다시 결혼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할 줄 알았니? 내가 그렇게 쉽고 만만해 보여? 이미 기차 떠났어 임마. 네가 꽃다발까지 들고 오면 내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어 오빠. 뭐 이럴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아. 꿈 깨라 꿈 깨. 난 그날 이후로 너한테 오만정이 자꾸 내일까지 뚝 떨어졌어. 아 그러지 말고 순주야 제발. 어?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니? 사실 나 30대 초반에 그냥 헤어진 거 아니고 파혼당했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적으로 군다고 나한테 정내미가 떨어졌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너한텐 돈도 안 아끼고 잘해줬었어. 근데 또 내가 결국 돈 타령을 해대면서 내 결혼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더라. 순주야, 나 이렇게 너 놓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기 싫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러니까 싫다고. 내가 왜 정 떨어진 너랑 굳이 결혼해서 내 인생을 망쳐야 하는데? 좀 비켜. 빨리 집에 가서 쉬게. 난 너한테 비둘기 눈꽃만큼의 마음도 안 남았으니까 제발 뒤돌아서서 저길 끝까지 쭉 가세요. 예? 순주야, 순주야, 잠깐만. 그놈은 제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절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짜증을 내며 그놈에게 물었습니다. 아, 진짜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왜 파혼하고 싶은지 구구절절 얘기하던 네가 저딴 이유로 파혼을 후회했다고? 난 안 믿어. 대체 진짜 이유가 뭐야? 그게 대체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너희 어머니 공장 대표인 거 왜 말 안 했냐고.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그런 오해를 한 거 아니야. 그놈은 징징거리는 말투로 저희 엄마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그제야 그 쪼잔뱅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 저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가 돈 없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찾아온 거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우리 엄마 옷 만드는 일 한다고 얘기했잖아. 대표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걸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옷 만드신다고 했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왜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손, 다른 직원들 고생 안 시키려고 혼자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욕되게 말해? 근데 너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사실 뒷조사를 좀 해봤어. 네가 우리 파혼하던 날에 그랬잖아. 너희 어머니 내가 무시하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조사해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너희 어머니 그냥 대표가 아니라 그쪽에서 꽤 유명하시더라. 수입도 엄청나고 공장 있는 건물도 어머님 명의 건물이던데 건물 값어치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왜 이런 낡은 빌라에 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고 크게 불편한 것도 없어서 그냥 쭉 살았던 거지. 돈 있으면 꼭 비싼 데서 살아야 되냐? 그리고 너 고작 그런 거 알아내려고 돈까지 주고 내 뒷조사를 했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너 진짜 정신과 좀 가봐라. 아주 소름이 다 돋는다.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가 공장 대표고 돈도 잘 번다고 이제 와서 다시 나한테 군침 흘리는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돈 보고? 왜?
외동딸인 내가 나중에 그거 다 물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엄마도 뭐 네가 모시고 살겠다 어쩐다 했구나? 진짜 인생 왜 그러고 사니? 평생 고생하면서 너 그렇게 키워준 너희 부모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을 박았다더니 고작 돈 때문에 어쩜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니? 돈만 있으면 넌 사람 발가락이라도 빨겠다. 진짜 사람 좋은 너희 부모님만 정말 불쌍하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가난하시다고 한들 네가 너 혼자 잘나서 그렇게 대기업까지 들어갔겠냐? 다 너희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지. 너 같은 배은 망덕한 놈은 대기 상태 매우 나쁨이 날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 수만큼 가져다 줘도 사양이야. 그러니까 좀 꺼져. 저는 계속 길을 막고 있는 그놈을 지나쳐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제 어깨를 붙잡더라고요. 게다가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제 옷이 그만 찢어지기까지 했어요. 짜증이 날 대로 난 저는 그놈의 손에서 꽃다발을 확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야, 옷 찢어졌잖아. 이거 어쩔 거야? 나 이거 정당방이다. 순주야, 아파. 그리곤 그 꽃다발로 그놈에게 꽃사대기를 3대나 날려버렸죠. 마지막으로 엉망이 된 꽃다발을 다시 그놈에게 던져준 전 눈을 까디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진짜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야, 그 작은 동네에서 대학 잘 갔다 대기업 들어갔다 떠받들어 주니까 네가 세상이라도 다 가진 것 같디?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리고 돈 잘 벌면 뭐해? 모든 거 다 돈으로만 보는 생각이 삐뚤어진 인간인데 너 그 썩어 빠진 마인드 못 고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고 형제고 죄다 떠나버릴 거야. 결혼은커녕 그렇게 외톨이가 될 거라고. 네가 날 놓친 건 다 자업자득이야. 대기업 다닌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잘난 척하고 다니기 전에 인성 공부부터 다시 해라. 안 그럼 너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아무도 상종 안 해줄 거라고. 알겠어? 난 너 같은 놈 근처도 얼씬거리기 싫은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꺼져. 안 그럼 나 너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찾아오면 내가 너 아예 유치장에 보내버릴 거야. 순주야, 순주야. 그놈은 제가 경찰 이야기를 들먹이자 차마 손으로 절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오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놈을 떼어내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정말 끝까지 제 기억 속에 최악으로 남았던 파혼이었습니다. 그놈은 정말 유치장에라도 갈까봐 그 뒤 저를 더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그놈 번호를 차단하니 나중에 나의 모르는 번호들로 몇 번이나 전화, 문자를 해댔죠. 순주야, 나 두식이야. 뭐야 짜증나게. 끊어. 처음엔 그놈인 줄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놈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흘러나오자마자 저는 기겁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니 한동안 아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이젠 그 번호들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순주야, 기억나니? 내가 잘 먹는 네가 너무 예뻐서 내 돈가스를 무려 2조각이나 너한테 양보해줬던 일 말이야. 난 그렇게 널 사랑했는데 넌 내가 그립지도 않은 거니? 보고 싶다. 순주야,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꾸 네 생각이 나. 난 네가 너무 좋은 나머지 기름값도 아까워하지 않고 널 자주 회사까지 데리러 갔었는데 난 그만큼 너한테 진심이었어. 네 생각에 일도 손에 안 잡힌다. 그 내용도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그놈은 자꾸 자신이 제게 해줬던 일들을 들먹이며 감수성을 자극하려고 들더군요. 이대로 뒀다간 제게 사줬던 자판기 커피 얘기까지 나올 기세라 저는 딱 한 번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동안 네가 전화 건 내역, 보낸 문자 내역 들고 경찰서 가서 너 집착 범죄로 신고한다. 어디 철컹철컹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저씨? 그놈은 그제야 2번 다시 제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놈을 아주 깔끔하게 떼어냈죠. 그 뒤로 그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일은 없었어요.
겹지인도 없었고 같은 업계 회사에 서로 몸담고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어딘가에서 예전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돈 많은 여자를 찾아 헤매며 살고 있겠거니 하며 아예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엄마와 둘이서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친구들도 모두 결혼을 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엄마 또한 몸이 정 같지 않다며 직원들에게 공장을 자주 맡기고 저와의 여가 시간에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죠. 저는 엄마와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우며 취미를 만들고 있는데요. 요새 엄마와 제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건 바로 에어로빅이랍니다. 엄마, 오늘 완전 열정적으로 춤추던데? 젊었을 때 좀 노셨나 봐요, 여사님. 그럼 엄마가 20대 초반 시절엔 아주 날아다녔어. 엄마가 지금은 좀 늙어서 그렇지 원래는 한미모 하기도 했다 이거야. 네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겠니? 다 이 엄마 닮은 거지. 아유, 요새 우리 딸이랑 이렇게 놀듯이 사니까 너무 좋다. 근데 너 진짜 앞으로 시집은 안 갈 거야?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너도 너처럼 예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해야지. 됐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누구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그리고 난 내 남자 보는 눈에 이제 자신도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설마 내가 지겨운 거 아니지, 엄마? 지겹긴. 자식 옆에 끼고 사는 게 지겨운 부모가 어디 있니? 우리 집에 가다 오늘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할까? 능력 좋으니 엄마가 쏜다. 아싸, 우리 엄마 최고. 이렇듯 저는 엄마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결혼 생각은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엄만 그런 절 가끔은 걱정하시지만 저는 엄마에게 했던 말처럼 별로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나이 들어가는 엄마 옆에서 가능한 한 오래도록 엄마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죠. 엄마가 이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지금은 어찌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빠 대신 엄마를 평생 지켜주며 살 거예요. 제 시아버지가 되실 뻔했던 분이 말했었죠. 제 전 예비 남편이 어릴 적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놈에게 정말 결핍되어 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놈이 돈에만 집착하며 내실은 다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돈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의 집을 단단히 짓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허덕이며 산다면 언젠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언정 내게 남는 건 끊임없는 갈증과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을 그놈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굶주리지 않고 충만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아침, 즐거운 점심,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